안녕하세요. 새로운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문학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나상이라고 하는 이호철 작가의 소설을 학습하는 시간인데요. 문학의 유기적 구조 단원의 두 번째 작품 감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박정미 국어교사이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학에는 인간 세계의 모습이 담겨 있죠. 작품 속 엑기스만을 뽑아 이해가 쏙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상이라고 하는 이호철님의 소설 제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까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단어의 뜻은 벌거벗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호철 작가는 왜 자신의 소설을 나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소설을 한번 출발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5쪽에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어서 먼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 대체로 담겨 있냐면요. 한국 전쟁 중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북한군의 포로가 함께 되어서 함께 후방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에요. 우리 전쟁 영화 중에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중에서 또 형제들의 어떤 이야기들,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어떤 영화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소설에서도 등장인물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이 외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일단 전쟁 이야기를 다루었던 전후소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작가는 전쟁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이 형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소설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구분된 액자식 구성을 이 소설은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또 한번 인지하셔야 됩니다.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내가 철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형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후소설이다, 액자식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소설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8쪽을 펴셨나요? 네, 먼저 액자식 구성답게 바깥 이야기, 즉 외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적어주세요. 자, 이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부터는 바로 액자의 바깥쪽 이야기다 라고 해서 외부 이야기, 외화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대요. 시원하고 여름이고 저녁이었어요. 자, 계절은 여름이고 시간은 저녁이었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 글씨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1시간, 아니 50분 수업을 한 25분 정도의 영상으로 압축하여 지금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적을 때 시간이 이제 충분치 않은 학생들은 잠시 멈춤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적는 속도를 그런 방식으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좀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로를 한번 묶어볼까요? 제가 한 8줄을 읽어드릴 텐데요. 배경을 묘사하는 어떤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이 밝고 경쾌한지, 어둡고 우울하고 축 처지는지 여러분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선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다.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다. 달은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보니까 시커먼 칼날 같은 번갯불, 이상스레 빛나고 애처롭고 휘감기고 깊숙하고 싸늘하고 차갑고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가 배경으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작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작품의 어떤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뭔가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해야만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묘사하였네요. 네. 땅 위엔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자, 드디어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철이라고 하는 인물과 나라고 하는 인물,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이걸 좀 적어놔 볼까요? 나는요, 외부 이야기에서의 서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관찰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외화의 시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닌 거고 나는 철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좀 높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죠.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 긴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둔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이제 액자의 안쪽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어떤 신호탄과 같은 문장이네요. 그렇죠. 작품의 구성 방식이 액자 구조임을 우리는 이 문장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액자 구조를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자, 외부 이야기에서 나는 철이에게 어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철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어떤 그런 바깥쪽 이야기가 되겠고요. 내화는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냐면 이제 철이가 전쟁 때 형과 동생이 포로로 이송되던 중에 형이 죽게 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에서 액자 구조에 외화에 어떤 내용이 있고 내부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인지했다가 소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화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철이 나에게 어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둔감하다, 솔직하다 이런 단어들이 형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직접적 제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간접적 제시 방법과 직접적 제시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접적 제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영희는 매일 쓰레기를 주웠다. 그러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행동을 통해 착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본문처럼 둔감하다, 솔직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 이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성격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인물의 직접적 제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아마 고1 때 다 배웠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형의 캐릭터, 둔감, 솔직, 모자란 그런 인물이네요. 자,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이제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바로 그 38선이구나. 야, 하면서 신기해하고 눈치 없고 어수룩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일에 나서 인생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는 질끔찔끔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찔끔거리곤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형을 약간 단념하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고 어머니는 아유 우리 큰아들 어떡해 하면서 동정하는 그런 어떤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역시 여러분 이런 거 문장이 기니까 잠시 멈춤해서 적으시고 그 다음 플레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은 넘어갈 텐데요. 자, 파란색 글씨 부분들은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단어 뜻이 적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확인만 하시면 되네요. 28쪽 왼쪽 아래 부분에 보면 이제 단어 뜻이 이 파란색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적고 싶으시면 적되 안 적으셔도 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기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요.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모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엔 늘 쓰느슴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형이 형답지 않으니까 동생이 약간 무시하고 형을 냉소적인 태도로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구절의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생, 바로 철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철이라고 하는 인물의 외양이 이제 그 다음에 묘사가 돼 있네요. 하얀 살갗, 여윈 얼굴. 이런 어떤 얼굴이나 외양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얼굴 표정의 어떤 쓴웃음, 오연한 성미,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면 어울리죠. 약간 형은 약간 몸이 두툼하고 뭔가 좀 편안한 그런 캐릭터고 동생은 하얗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뭔가 차가운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 소설 속에 형제가 이제 그려져 있네요.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자, 사변이 일어나자. 자, 한국전쟁 6.25가 일어났습니다. 자, 6.25가 일어나니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되었다. 참 우리가 전쟁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이렇게 다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변이 일어나고 군인이 되었는데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교대 가다가 둘이 더럭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우연히 둘은 군인의 신분으로 이제 뭐 남한의 군인으로 있다가 포로로 함께 잡혀서 같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자, 통천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강원도 통천군 소재지에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지금 이 형제가 통천에서 원산, 그 다음에 양덕 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어떤 사건, 사고를 이 소설화한 것입니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 동생을 낯선 곳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힘들었던 것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펄렁한 야전 잠바에 맨머리 바람, 털럭털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어요. 동생은 한순간 흠칫했어요. 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모르는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나 봐요.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이거였나 봐요.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던 동생은 형이 뭔가 부끄럽고 내 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쨌든 자, 형에게 뭔가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로로 묶은 부분에는요, 형과 동생의 외향이나 태도가 서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과 동생의 외향도 대비되고 태도도 대비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외향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한 번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멀리 초일의 달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히 뻗어 있었다. 형은 동생 곁에 누워 자꾸 쿨쩍거리기만 했다. 자, 또 형의 캐릭터 보이죠? 뭔가 동생한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어른스럽지 못하고 여리고 약한 그런 어떤 캐릭터의 모습이 또 한번 읽혀지네요. 일행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경비병들도 사그라진 불 곁에 둘러앉아 잠이 들었대요. 하늘 한복판으론 이따금 끼룩끼룩 밤 기러기가 울며 지나갔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쿨쩍쿨쩍 울며 넋두리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다.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다. 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이 경비병이 사실은 어떤 인물이냐면 북한군이죠. 북한군이 이제 형에게 밥 한 덩이를 이렇게 준 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형은 동생과 나눠 먹고 뭐 이랬던 거네. 그러면 북한군, 남한군이 서로 조금은 그래도 정을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고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기도 하고 뭔가 형과 동생이 심리적 거리감이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행군 과정에서 포로로 이생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동생이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형과 거리감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일행이 원산이라는 지역에 다다르자 북의 경비병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자, 경비병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엄하게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자, 여러분, 눈이 오면 물론 기분이 좋죠. 첫눈이 오면 뭐 소원도 빌고 하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고 춥고 힘든 어떤 그런 눈인데, 이 형에게는 눈이 굉장히 행복함을 주는 눈인 거예요. 자, 또 한번 캐릭터 성격 나오네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형입니다. 자, 그런데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지 않고 혼잣말처럼 짓거렸어요. 저것 봐, 저기, 모두 잠깐 자고 있네. 동생의 허리를 콕콕 찌르기만 하면서, 눈이 오는데 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눈을 즐겨야지. 뭐 이런 어떤 심정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어느새 양독도 지났습니다. 하루하루는 수월이도 저물어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어요.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어요.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있곤 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 추운 겨울에 조금 더 두툼한 그런 어떤 옷을 입었을 거고, 포로들이야 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변변치 못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멋진 경비병의 복장이 부러웠던 이제 형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 형의 캐릭터가 순수하고 따뜻한 이제 뭐 그런 어떤 캐릭터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마음이 꽤 좋았댔어야. 자, 여러분, 그 새끼 누굴까요? 자, 그 밥을 챙겨줬던 그 경비병. 그러니까 지금 싹 이 경비병이 바뀌기 전에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자신을 챙겨줬던 그 경비병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담증, 뭔가 다리에 병이 있나 보네요.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뀔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포로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변치 못한 밥을 먹고 힘든 강행군을 하고 있으니 다리에 뭔가 탈이 났을 것 같은 어떤 예상이 여러분도 드시죠? 그래서 어떤 이 불행한 뭔가를 암시를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을 안으며 칠성아, 아우 흠썩은 춥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말을 돌리네요. 저 말이야,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기셨지. 그런데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야. 자, 여러분, 형은 동생을 칠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네요. 그래서 철의 어렸을 적 이름은 칠성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뭔가 다리가 이상을 느끼는 형이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뭐 옛날 같으면 뭐 형 뭐 본체 만체도 하지 않지만 이 행군 과정에서 이제 동생은 형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형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동생의 모습이 우리는 여기서 읽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형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동생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형과 동생이 서로 심리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은 벼랑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자, 형이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형의 병세가 많이 악화된 거죠. 행군을 하고 있는데 변변치 않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할 테니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형이 뭔가 앞으로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작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네요. 형은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 이제 좀 그만 좀 걷지들. 아이고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는데 하면서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뭔가 불평 아닌 불평을 혼잣말로 이제 크게 하면은 또 경비병에게 혼날 수 있으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기의 어떤 힘듦을 이렇게 불평으로 이제 순화시키면서 너무 다리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이제 형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나가고 중요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